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으로 꼽히는 변호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3만 변호사를 대표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모시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서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켜나갈지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바쁘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최근 가장 주력한 것은 저희 대한변협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리뉴얼하고 리뉴얼된 상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수요가 좀 더 진작이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행사로는 12월 5일에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변협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38개 매체 40분의 기자분들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최근 근황만 좀 여쭤봤거든요. 그래도 최근 근황만 들어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협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녹화 전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대학교 법대라는 이야기만 딱 들어도 굉장히 모범생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모범생이셨겠죠? 어떠셨나요? 그 당시 저희 고3 때 730 조치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네. 밤 10시까지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강행군이었는데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모범생이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980년에 네. 광주항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 국민윤리라고 유신 교육을 하던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광주항쟁 발발한 당시에 선생님께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제가 지금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럼 한번 나와서 반론을 펼쳐봐라. 선생님 상당히 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때 나가서 이거는 국가가 군부의 권력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살상까지 하게 된 것은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펼쳤다가 네. 그 당시에 반에서 한 서너 명의 친구들만 동조를 하고 나머지는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봐서 한동안 좀 입장이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반론을 제기한 거잖아요. 뭐 당시 상황 분위기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그런 갖는 가치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지금 제가 사회활동하는 것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들이 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몇 명의 친구라도 그걸 이해를 해주고 선생님도 또 발언 기회를 주시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소신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서너 명의 친구가 있어서 좀 많이 외롭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학교 가서 보니까 전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의문을 가져보는 습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후에 서울대 대학원 국제법 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변호사시고 하니까 사법시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고 합격을 하셨을까?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모범생이냐고 물었을 때 맞는 것 같다고는 했지만 네. 길은 여러 번 바꾸고 상당히 제가 처음부터 법조계를 딱 그 목표를 해서 네.
바로 법조계에 진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좀 정치나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입학을 했고요. 서울대 사회대를 다니다가 서울대 법대 입학을 바로 하신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단과대학별로 모집을 했는데 네. 사실은 희망하는 과에 가지를 못하게 돼서 그 학교를 한번 바꿔서 법대로 다시 입학하게 됐고요. 학교를 바꿨다는 거는 예. 서울대 입학을 하셨다가 서울대 2학년 때 뭐 법대를 그만두게 돼서 학교를 다시 가야 되는데 네. 또 아버님이 법조인이시기도 해서 다시 학교를 가는 마당에는 부모님 희망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서 법대를 갔고요. 똑같은 그러다 서울대를 또 가신 보니까 거죠. 사실은 네. 이 사법시험보다는 또 다른 쪽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공부하던 중에 국제법을 접하게 됐는데 네. 그 국제법이라는 것이 법으로서의 강제력이나 이런 것은 약하더라도 미래에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큰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대학원을 국제법을 전공하면서 좀 사법시험은 사실은 좀 준비를 조금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그만두고 국제법에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 준비도 한때는 하고 했는데 네. 나중에 또 중간에 결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학이 좀 어려워지면서 사법시험을 다시 준비해서 대학원 졸업할 무렵부터 해서 좀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법시험을 합격하시고 판사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장 그때 기억나고 보람이 있었던 재판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당연한 것이 당연한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자문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여성 피고인인데 네.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네. 임신을 한 상태인데 선불금을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갚지 않고 도주했다라고 네. 해서 상습 사기로 기소가 되면서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피고인을 사건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상적인 업체에서 빌린 선불금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윤락을 목적으로 선불금을 주고 반강제적으로 윤락행위를 강요당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도주를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까지 오게 되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지금으로 보면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선불금을 받았는데 윤락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당연히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윤락행위라는 불법 원인을 목적으로 해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갖고 윤락업소로부터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이유를 설시하고 판결을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네. 그때 다시 이제 유죄가 인정됐지만 제가 그 윤락업소에서 받은 부분을 일부 무죄를 하면서 석방을 했던 것이 그대로 집행유예로 다시 구속되진 않고 끝났는데 네.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제가 판결에서 설시했던 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다른 판사님이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 그 판결들이 확정이 돼서 예. 2005년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다 수사와 구속 그리고 또 실형 이런 정형했던 틀이 다 깨지고 네.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업주 쪽이 처벌을 받는 쪽으로 바뀌게 됐죠. 네. 그래서 판사가 이 헌법부터 시작해서 찬찬히 잘 들여다봐서 용기 있는 판결을 하면 사회 전체의 그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에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변호사의 길을 택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좀 중간에 바꾸고 국제법을 지망하는 학자를 지망을 했다가 다시 또 법 쪽에 들어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방황을 하면서 판사가 됐을 때는 네. 평생 판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그 판결하던 직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형사 단독 재판장이었는데요. 2003년 2월에 형사 단독 재판장이 됐으면 2년 동안은 바꾸면 안 됩니다. 되게 이제 법원에서 인사 원칙에 그렇게 돼 있었고 네. 중간에 바꾸게 되면 외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원지방법원에 제가 봉직하고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의 무죄율이 전국에서 좀 1위라고 집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검찰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법원 수뇌부에서 1년밖에 안 된 재판장들까지 모조리 바꿔버리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속 같은 업무를 할 줄 알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법원장님께서 불러가지고 수요일부터 행정 단독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아까 말했던 그 판결을 그 다음 주에 선고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까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판결이요? 예,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화요일에 그 피고인을 소환해서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는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좀 법원을 가지 않고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때 뭐 이제 사표를 내는지 어쩌는지 저도 고민이었고 법원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일을 계기로 그만두는 것이 알려지면 사실 저한테는 제가 뭐 정치를 한다거나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위 판사들이나 우리 법원 전체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1년 동안 조용히 판사로서의 업무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직할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네. 2005년에 2월에 사직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나 좀 억울한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또 결심을 하셨을까요? 항의해보거나 뭐 고등학교 때처럼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보셨나요? 그 얘기는 했죠. 네. 법원장님하고 수석부장님에게는 충분히 항의를 했고 네. 또 일주일 동안 휴가 내고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긴장들도 하셨을 거고요. 나중에 한 10여 년 후에 또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선배 법조인께도 여쭤보긴 했는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대법원에서는 잘 몰랐던 사실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뭐 확인되지 않은 거고 네. 어쨌든 그런 일로 해서 제가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좀 유명해지거나 이런 욕심은 없었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항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뭐 제가 이 정도 항의를 했으면 됐다. 그리고 제 일에 또 다른 더 좋은 일을 해보자. 네. 그리고 변호사로서 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사표를 내겠다 결심을 하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제 꼭 그 무죄 선고를 해야 될 피고인 소환해서 네. 선고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직이 행정 단독 재판이었는데요. 사실 행정 사건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사건 할 때도 좀 기존에 일률적으로 사실 행정 사건이 원고 승소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국민들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는데 사실은 국가주의에 좀 매몰된 판사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승소율이 10%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그 많은 경우를 구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행정사건 할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뒤에 또 변호사로서도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 후에 그 사표를 쓰겠다라는 결심이 바뀌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뭐
저 한 번 정하면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고집이 좋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표를 쓰셨습니다. 판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변호사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잖아요. 변호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보람된 일들이 많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딱 기억나는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해프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사건 하나만 꼽으라면은 네. 1심에서 1년 8월 실형을 받은 여성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네. 너무 억울하다. 이건 무죄인데 그 1심에서 실형까지 받고 구속돼 있다 해서 제가 그 피고인 접견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무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인데 이 피고인 말이 진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을 네. 맡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 취소하고 무죄 판결 선고를 와. 받았거든요. 네.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고인 말로는 사장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네. 그 차액을 항상 현금으로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사장은 이 경리에게 계속 속아왔다. 몇 년 동안 계속 경리가 돈을 빼돌리는데 이중장부인 것을 내가 모르고 그것 때문에 도산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맞섰는데요. 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중장부가 존재합니다. 경리가 작성했어요. 남아 있겠네요. 필체도 예, 남아 있고. 예, 항상 그리고 차액이 생깁니다. 예. 차액이 꾸준히 차액이 생기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현금으로 다 인출이 됐기 때문에 여직원이 그리고 인출도 했겠죠. 네. 그 돈을 사장에 줬는지 여직원이 썼는지가 문제인데 사장 말을 예. 믿어주고 유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사장이 여직원을 고소하게 된 게 처음부터 바로 고소를 한 게 아니고 그 채권자들이 사장을 압박하면서 너 돈을 어디로 빼돌렸냐 하니까 여직원이 횡령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한 정황이 보이고요. 장기간 동안에 여직원 혼자서 이 많은 돈들을 그 매일매일은 많지 않지만 누적되면은 아주 큰 금액인데 그쵸. 그것을 사장이 과연 수년 동안 몰랐을까 그런 점에 의심을 품고 네. 사장에 대해서 다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셨고요. 증인 신청을 해서 사장이 싫을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장부의 허점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결국 사장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자신의 말이 이제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본 것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느냐였어요. 네. 거짓말 탐지기가 유죄의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어느 한쪽의 무고함을 밝혀줄 때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을 이제 몰아세우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느냐 해서 받겠다고 했고 재판부에서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이것이 두 사람의 말이 어느 쪽이 맞는가로 유무죄가 판단이 되고 예. 이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경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은 너무 경솔한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해서 거짓말 탐지 조사를 했는데 결국 사장의 진술은 100% 거짓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게 됐습니다. 그 찾아온 가족들과 그 여성분은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석방되고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고요. 또 형사 보상도 받았고 이 변호사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 줬다는 그런 뿌듯함을 예. 계속 갖게 됐습니다. 2014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협회와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뭐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2005년에 변호사 시작하면서부터 네. 그때는 이제 수원에서 개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라고 하는데 그때는 수원지방변호사회였습니다. 거기서 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네. 우리 후배 변호사들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서울로 사무소를 옮겼고요. 네. 그 후에 2012년 말에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이던 위철한 변호사님이 처음 생긴 직선제 협회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서울에 연고도 없으신데 네. 이렇게 협회장 선거에 나오시는 게 안타까워서 도와드리려고 그 캠프에 자원해서 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 2013년 2월에 그 47대 집행부였는데 네. 그때 사업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아. 그러다가 그해 11월에 좀 사무총장이 좀 갈등이 있어서 그만두고 좀 달리 맡을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무총장을 맡게 됐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돕고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갈등도 가라앉히고 좀 앞으로의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체제도 갖추고 네.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세월호 특별위원회 이 위원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도 접고 네. 거의 한 1년 가까이 사무총장으로서 또 세월호 특위위원장으로서 그 공익 활동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다가 2014년 11월에 세월호 특별법 입법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시점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제 처음 3기까지 배출이 되는데 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하고 논리적으로만 다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감정적인 골이 좀 심해져서 제가 사시존치 운동을 중단해야 된다. 네. 이런 발표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1, 2회만 유권자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절대적인 열세에서 나와서 캠페인을 벌였다고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그리고 나서는 회무에서 좀 멀어졌고요. 2021년에 이종엽 집행부 51대 집행부에서 부협회장을 맡게 되면서 다시 또 회무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 협회와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몇 년간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쭉 해주셨습니다.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 회무하면서 사실은 1년 동안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무실 닫고 다시 열고 그래서 또 의뢰인들이 한번 싹 정리가 됐다가 네. 새로 또 의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사무실 운영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또 협회장 취임 이후로 취임 이전에 이제 선거 운동할 때부터 해서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장 그만둔 다음에 네. 어려움이 다시 또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올해 초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승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법원 사직할 때도 1년 전에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했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인 일도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네. 한번 뱉은 말을 꼭 지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회장 선거에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유일무이 언행일치 한 말을 지킨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를 해야 네. 주위에서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특히 사회 변혁이라든가 우리 변협에서도 가치 있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협회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이 캐치프레이즈 언행일치의 느낌, 유일무이 언행일치 굉장히 무게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사설 법률 플랫폼, 직역 갈등, 비밀 유지권 등 변호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